시장의 흐름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앤머니 시작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 여파와 FOMC 경계감이 겹치면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반갑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양전하면서 현재 8,7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오르면서 1,0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간 4조 8천억 원가량을 연속해서 순매수했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 위주로 사들였는데 다만 오늘은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조 3천억 원 넘게 물량 덜고 있습니다. 기관은 192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개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개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해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18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67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4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시면 국내 반도체주들이 나란히 하락 출발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도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7% 약세 보이면서 3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다만 하이닉스가 1시간 만에 해명 공시를 냈고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규모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SK하이닉스 1.3%대 강세, SK스퀘어는 더 탄력적으로 5%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G이노텍 기판주는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삼성전기는 1.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현재는 2%대 강세로 4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이 올랐던 삼성물산 오늘은 3.4% 약세 보여주면서 4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삼성생명은 금리 인상에 수혜주기 때문에 1%대 강세로 43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오늘 3.7% 강세 움직임 확인되는데 이외의 조선주 종목들은 특징 섹터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의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 흐름 보시면 어제 D&D 파마텍 호재로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점차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이 현재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강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 빨간불 켜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2.8%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에 이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점차 상승폭을 키우면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당제약 9%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4% 넘는 강세 움직임 확인됩니다. 다만 원익 IPS 점차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0.7% 올라가고 있고 리누공업은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됩니다. 오늘 또 코오롱 티슈진이 호재로 9% 넘는 급등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은 이 대미투자 전담기구가 18일 내일 출범하는데요. 이 이슈로 가지고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G7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안보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이 상승 동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 최대 60조 원이고 또 수주전은 사실상 양자 대결입니다. 독일 기업과 맞붙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오션인데요. 그래서인지 하나오션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 넘는 급등세로 14만 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HD현대중공업도 3.5% 강세,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주들은 AI 그리고 최근 종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과 또 어제 급등한 신재생 테마와도 모두 엮여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 금지 명령 항소를 셀프로 철회하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이 모두와 엮여있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화면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위치해 있는 가온전선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750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또 주당 0.82조 무상증자 소식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LS 7월 중복 상장 규제로 지주사 테마가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LS 2.2%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1분 기준으로는 1,513원 9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73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오르면서 1,0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의 마지막일까요? FOMC와 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뒷받침하는 기업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섹터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최근 보인 급등세의 투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중심축이 반도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엔 김태성 IS 본부장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네. 1시부터 시장 색깔이 좀 바뀌는 듯한데 네. 오늘은 코스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생각보다 코스닥의 지금 상승의 지속성이 그 여타 다른 날보다는 오늘 굉장히 좀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절대지수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하락을 되돌리는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코스닥 대표 종목군들, 지금 대표적으로 아마 제약바이오를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 현황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4월달, 5월달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더 강할 때 나타났었던 현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대형주, 대장주, 누가 뭐라 해도 주도주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주도주들이 외국인의 수급은 모자른다 하더라도 연기금 혹은 투신 아니면 금융투자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코스닥 관련 주들도 오늘 만약 종가 기준으로 수급을 받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요. 외국인들이 만약 없었다 하더라도 금트 혹은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워낙 수급의 빈집 형태를 좀 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도 이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 오늘 하루의 상승이 반갑긴 하지만 이제는 코스닥인가?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가 몇 가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네. 드디어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FOMC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뭐 우려일 수도 있고요. 네. 흐름이 좀 달라지나요? 일단은 WTI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불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서둘렀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어시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데뷔전이잖아요. 데뷔전에서 조금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유가의 하락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었거든요.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금리 동결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 그리고 연내에 만약에 많이 한다면 2회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걱정했었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인상해도 연내 1회
혹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팔은 안으로 붙는다고 저희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연내 인하는 어렵더라도 동결로 가닥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또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를 하는 게 결국 제약바이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놓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에서 보니까 9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증권가에서 8월 말 그리고 9월 초 이때는 좀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중순인데 당장 네. 우리 내일도 고민이고 다음 주도 고민인데 그쵸. 벌써 8월 말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기에는 워낙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초에 있었던 BOJ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죠.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왔지만 이 모든 고민을 결국엔 AI가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힘으로 지금 눌러 앉은 상황인 것 같고요. 내일 FOMC가 하는데 하필이면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혹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말을 겪고 나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 충격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FOMC 일정도 중요할 텐데 이제 네. 매크로적인 그런 일정들이 지나고 나면 6월 하순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네.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그 안에서도 지금 IT 투톱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투자 중인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지켜가 보면서 반도체 투자에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냐?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건 비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혹은 어떤 섹터를 사든 이거는 동일한 고민이니까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고민은 이거죠. 반도체 소부장 대 반도체 투톱. 오. 이거는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내보이면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증가했으니 자동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선반영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언제는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시각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니까 다들 장비주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의 가장 큰 부담은 뭐냐. 이번 분기에 발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갭 차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메워줄 거냐. 어떤 수급의 공백을 뛸 거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반등시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비중은 기술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 있죠. 대표적으로 ISC, 리노공업, 뭐 TSE처럼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 아니면 이제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힘을 붙일 수 있는 소재 쪽 이런 쪽을 제외한다면 일부는 비중을 줄여서 수평적으로 교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좋다 이야기를 해도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헤지펀드사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네.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IPP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전력기기 전선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라가기만 하니까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력기기 혹은 전선주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한 대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으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졌고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올랐다. 그래서 결국 AI 병목인 전력기기를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데요. 또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전자닉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잡으니 네. 지분 투자에 가능한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SK스퀘어. 네. 최근 SK스퀘어가 훨씬 더 시세가 좋아요. 네. 이런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찬성은 합니다. 충분히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새 SK 스퀘어의 주당 가격도 이제는 160만 원대까지 올라온 네. 상황이라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직은 주당 가격이 낮은 쪽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코덱스 반도체 아니면 타이거 반도체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가 다른 ETF와 동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은 동일한데 밑에 한미반도체라든지 SK스퀘어가 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성 종목의 비중을 좀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ETF를 보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네. 타이거 반도체면 미래에서 나온 거. 미래세 탑 미래세 5. 거죠.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밑에 스퀘어라든지 한미반도체 훨씬 비중이 크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코덱스가 되었든 뭐 타이거가 되었든 다른 ETF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거의 비슷해요. 어떤 ETF들이든지. 근데 그 하위단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ETF 구성 100% 중에 뭐 1%, 2%대 종목은 의미가 없는데 비중이 최소 5%, 6%, 7%대인 종목군들은 사실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게 구성 종목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또 주가 시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요? SK하이닉스가 뭐 ADR 상장이 다음 주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ADR 상장도 있고 그 지분 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네. 그거 약간 해프닝 있었는데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줘 이런 의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또 하나는 이겁니다. SK하이닉스만 삼성전자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정 부분 비율을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오늘 같은 해프닝에도 저는 포모 현상을 느끼지 않지 아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면서 나는 삼성전자만 할 거야 하신 분들은 오늘 또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와 적어도 SK하이닉스만큼은 저는 비중을 일정 부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거 비중 맞추기 어려우니까 증권사에서 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좀 편의를 위해서 ETF 상품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한 주, SK하이닉스 한 주 2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월급 너무 비싸요. 부여 너무 비싸요. 보급자의 한 절반 정도잖아요. 네. 이거 못 산 사람들은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래서 ETF가 ETF.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다 20만 원대 부근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주당 200만 원, 주당 150만 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번 나눠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당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그래도 2번 혹은 3번에 나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좀 이용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반도체 소부장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기판 쪽, 또 최근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오늘 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의 주가도 좀 엇갈리긴 한데 네. 이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삼성전기의 승입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의 뭐 어떤 기술을 펌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지금 당장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누가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작년에 HBM 기준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나눠서 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었었죠. 지금이 딱 삼성전기와 LG노텍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저는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두 기업들 중에 기판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판 쪽도 이 대장주 투톱 제외하고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심텍도 괜찮고 네. 대덕전자도 괜찮고 코리아 서키트도 괜찮고 제가 보통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각 기업들마다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네 기업은 장점도 다 비슷하고 단점도 지금 다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더 특출나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냥 삼성전기에 집중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편할 수 있다. 대신 이쪽도 부담이 되는 건 제가 알던 삼성전기의 가격과는 지금 너무 괴리가 멀어져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는 말씀이죠. 네. 벌써 삼성전기가 200만 원 선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또 뜨거운 감자가 네. 스페이스X가 간밤 미국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판 스페이스X,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을 딱 가지려고 보니까 카이, 항공우주에 네. 뭐 지분 결정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간밤에 그 스페이스X가 장중에는 엄청나게 큰 강세를 좀 보였다가 장 막판에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체 시장에 70% 이상의 거래 대금이 어디서 발생했냐 봤더니 스페이스X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시가총액도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던 게 스페이스X. 이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오면 가장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인데 사실 이들의 어떤 지분이 섞이는 이러한 뉴스들은 예전부터 계속 제시되어 왔던 뉴스라서 뭐 그렇게 뭐 새롭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간밤에 스페이스X도 좋았지만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을 포함한 방산주들까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로켓랩이라든지 뭐 플래닛랩스와 같은 기업들은 조정이 나왔지만 스페이스X 플러스 방산 쪽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혹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월등히 지금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받아놓은 수주 잔고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영업이익률 자체에서 이제 체력 차이가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산 쪽은 사실 저도 이번 주에 가장 큰 기대를 했던 게 방산 쪽이에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네. 종전이라는 변명 때문에 조금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그동안에 좀 모자랐던 비중을 채워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 이야기가 장 전에 나오길래 편안하게 좀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시장이 계획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할 때는 쭉 밀려 내려가다가 갑자기 종전 이야기 나오고부터 지금 상승 가속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처럼 좀 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다들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전에 재건, 건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빠지는데. 저는 건설은 반대고요. 어. 대신에 건설 기계는 보기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건설하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뭐 삼성 E&A 이쪽 뒤에 ENC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중동 걸프국에서 했었던 그 화학 플랜트 사업에 이들이 참여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딱 끝나고 나서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가능성, 물론 가능성은 높겠지만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과 DLENC 그리고 삼성 E&A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해서 건설주를 하나 픽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누가 되든지 간에 공사 현장을 가게 되면 건설기계를 쓸 텐데 교집합적인 건설기계 쪽이 훨씬 더 확률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HD 건설기계가 좋고 아니라면 저는 두산 바켓을 보는 것도 나름의 어떤 대응책 아닐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 자동차 팔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원달러 환율 수혜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중장비도 한 대 팔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강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철강주 굉장히 네. 강하고 네. K스티법도 오늘부터 네. 내일은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하나오션 아니면 전력기기를 보는 게 맞지
철강 쪽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오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캔들 보면 많이들 음봉으로 네. 좀 전환이 됐잖아요. 여기는 체격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게 결국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처럼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마지막까지도 살아남겠죠.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진율이 철강 산업이 엄청나게 좋은가? 그 상황은 아닌데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쪽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기는 추려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대미 투자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전력기기 그리고 MRO 사업은 이건 상징성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오션이 만약에 정말로 따내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오르질수록 우리 코스피 지수가 시세를 좀 내네요.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우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그러면 리스크는 위험이다 네. 보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우리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만 지나면 예전의 주도주가 우리 마스카, 조선이었단 말이죠. 네. 오늘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은 방심하면 빠지고 또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자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조선은 여기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보진 않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 추적했던 요소들 있잖아요. 수주잔고가 올라야 된다. 사이클 산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이제 마진율이 남겨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와야 주가가 저는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게 가능한 게 일단은 MRO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내온 데이터 센터용 발전용 엔진 이런 게 붙어줘야 조선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안 좋다기보다는 가지고 있기에는 괜찮은데 욕심을 내면 좀 답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한번 쭉 훑었어요. 네. 근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네. 약간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봤을 때 네. 조선, 철강, 뭐 스페이스X, 반도체 다 봤단 말이죠. 네. 소부장까지. 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탑이 일단은 뭡니까?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가로치고 전력기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주가의 본질 가치는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혹은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우리가 실제 사고 파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싼 가격에 사고 싶고 네.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게 맞아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래서 그걸 조금 충족시킬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는 전력기기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협상 사인을 앞두고 이미 전자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더니 코스피가 오전에는 1% 넘게 약세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19일 서명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셀럽의 한수에선 최현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 증시의 변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간밤 미증시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복기를 해보면 우선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 사상 첫 5만 2천 달러로 돌파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어요. 지금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긴 한데 코스피도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뭐 시장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옆에서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누가 옆에 싸우고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란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금리도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다 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정식 서명은 내일 모레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에 좀 리스크를 회피하던 입장에서 조금 이제 뭐 주식 그냥 실적 보고 경제 상황 보고 움직여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방향 쪽으로 저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전 아직까지는 서명은 안 했지만 이미 시장은 종전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종전 그러니까 그동안 높았던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불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된 피해를 입었던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호재로 바뀌면서 수혜주들이 있는 겁니까? 뭐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보통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달러 표시 부채 많은 애들도 뭐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분명히 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유가 떨어지면 길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전쟁 났다고 한번 떨어졌다가 거의 제자리 지금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주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반영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애들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그동안에 빠졌던 것도 실적이라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그래서 종전을 기대를 하는 방법으로 섹터를 찾는 것 자체는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통에 많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말씀인데 요즘 주변에 기은 씨 어떠세요? 미장, 국장 다시 한번 좀 불붙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맞아요. 간밤에 보니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니까 국장하려면 전자닉스고 근데 너무 쏠림이 있다. 오히려 미장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장은 스페이스X를 위시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워낙에 작년도에도 한국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한 20% 오를 때 거의 70% 80% 올랐고 올해도 100% 오르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마치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수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국 시장에 집중을 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이 좀 싸 보이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관심들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홀짝처럼 한국 시장에 갔다가 미국 시장에 갔다 하면은 한번 거꾸로 타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 뭐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뭐 계속해서 손해를 보를 거나 아니면 덜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달러를 쓸 일이 있으면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미국 증시에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합한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사서 일명 포머로 온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딱 상장하니까 네. 거 봐라 저렇게 올라가는 거 봐라 네. 저 못 잡는다 네. 이런 포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겁니까?
스페이스X는 투자자분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그 지구상에 돌고 있는 저궤도 위성이 한 1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스페이스X가 서비스하는 게 한 10,000개 정도 돼가지고 거의 70%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이긴 하지만 로켓 발사 횟수를 봤을 때 2등하고 있는 로켓랩이 아마 18번인가 썼을 텐데 스페이스X가 161회를 날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돌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 그다음에 새롭게 올리는 횟수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뭐 위성 서비스나 발사 쪽에서 스페이스X가 1등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상장도 했던 애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네들 할증을 얼마나 해줘야 되지는 사실 압도적인 1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틀 정도는 거의 20% 가까이 계속 오르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정말 100% 할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 어느 정도는 이제 최소한 목 정도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거나 추격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기다리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 대안으로 어디를 볼까 이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우주항공주 그리고 미국장의 우주항공주를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이런 전략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주항공 쪽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우주항공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을 알게 되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우주항공하고 스페이스X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산업이 커지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제 약간 이게 뭐 공식적 용어는 아니라는데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이스 클럽이요?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의 로켓 발사 시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있을까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11번째로 11번째로 거기 이제 사실은 등극을 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 1등이고 뭐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1등이니까 뭐 1등이나 11등이나 월드컵에서 20등이 뭐 우승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물론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과연 스페이스X만큼의 성과를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의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테마주들도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럽. 네. 결국 우주로 가는 것을 전부 A부터 Z까지 내재화했던 국가가 우리나라가 11번째다. 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네. 어쨌든 내일 새벽에는 FOMC입니다. 네. 다들 이제 금리에 우리가 주목할 텐데 금리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네. 점점 돈이 없는지 유상증자를 막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괜찮습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마 250억 불 회사채 발행을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엔비디아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2천억 달러거든요. 돈이 많네요.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 250억이면 그냥 얼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왜 내년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애들이 굳이 지금 돈을 회사채에서 땡기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루하루가 급하고 지금은 약간 속도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도 만난 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날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만나고 게임 업체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생태계를 누가 빨리 장악하느냐가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뭐 인수를 한다라든지 다른 쪽에 지분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내년에 분명히 나올 돈이 있긴 하겠지만 뭐 예금이 네. 만기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써야 되니까 그리고 뭐 낮은 이자율에 빌려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돈이 없고 뭔가 AI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빨리 어떤 환경과 산업이 변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좀 가장 반가운 게 국제 유가의 급락세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WTI 기준으로 이제 75달러 선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최저치 부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전이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가 더 탄력적으로 안정화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유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유한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네. EIA, IEA가 네. 전쟁 끝나도 네. 전력 비축률 줄은 거 봐라. 이제 한 80대로 연말까지 간다. 네. 그런데 뭐 트럼프도 그렇고 최근에 그 돈나머니 누구죠? 우리 캐시우드. 캐시우드도 네. 그렇고 계속해서 유가는 아니다 내려갈 거다 의견이 좀 붙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유한타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기구들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당연히 유가는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고유가가 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그 선박들이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면서 빠져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 그 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원유 쏟아내거나 다시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 공급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비축유들을 지금 많이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타킹 수요도 분명히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금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린 대로 80불대 정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가 이게 좀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원유 시설들이 안정화된 이후에 좀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 유가가 키워놓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각국의 금리 결정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어제 BOJ에서도 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고 최근에 또 ECB의 결정도 있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FOMC의 결과까지 또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각국에서 지금 긴축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내일 FOMC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전망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는 게 뭐 시장의 네, 그냥 그렇죠. 압도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FOMC가 1년에 8번 하는데 보통 3월, 6월, 9월, 12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고 PC도 물가 지수도 전망하면서 연말에 적절한 기준금리가 얼마지 하고 투표를 이제 위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3월 달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한 번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3.5에서 3.75 그 아래쪽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 점도표의 중위값 자체가 올라와서 연말까지 동결 요 정도 수준까지 뭐 3.6 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약간 연준이 매파적인 모습을 분명히 좀 보이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곧바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인상까지 가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연말에 인상 한번 할 것 같아 이제 그 국채 선물 쪽에서 그 반영을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5월 달에 고용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뭐 8만 명 비농업 쪽에 늘어날 거 있는데 17만 명인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뜯어보면은 거의 정부 지출, 레저, 그다음에 저쪽에 그 어떤 헬스케어 이래가지고 정부 지출 아니면 월드컵 특수 쪽의 기여도가 한 98%였으니까 네. 이게 약간 좀 수재 왜곡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월드컵 끝나면은 정상화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고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쏙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종전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들 뭐 아까 제가 유가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희는 연말에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는 인하요? 그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소수 의견이죠. 네, 소수 의견입니다. 네, 소수 의견인데 말씀 주신 거를 쭉 보니까 고용 잘 나왔는데 일시적인 요인을 차치하고 보면 별로다. 네. 결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좋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긴 하지만 이게 뭔가를 금리를 인상하면서까지 워워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유한타 증권의 이건 강력한 뷰인데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무조건 좋아지겠죠. 보면은 이제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게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금리에 따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금리가 연말에 인상한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당연히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승 쪽에 훨씬 더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주가랑 네. 한국이랑 동일한 얘기입니까? 어차피 가치는 갈 것 같고요. 누가 더 많이 뽑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우리나라 PBR이 뭐 우리는 1배가 안 되는데 벌써 2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본이 3배 정도가 되고요. 대만이 4배 정도가 되고 미국이 5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는 한국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싸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BOJ에서 결국 인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환율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이 증시를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 우려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엔캐리가 항상 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왜 그랬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얘기가 많이 나왔고 2년 전에도 한번 크게 시장이 좀 발작을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일본이 거의 뭐 35년 만인가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25p 올리는 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3.75인 미국하고는 여전히 금리 차이 조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부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빌렸던 거를 엔화를 갚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좀 이제 그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상당 부분 엔캐리 자금 자체가 한 2년 전에 청산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약간 합리적 기대 가설이나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있으면 시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1,5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1,500원대 환율이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연말까지는 한 1,400원대 중반까지는 빠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5월까지 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냈고 6월 달에도 이제 10일까지 나온 잠정 수치를 보면 사상 최대치거든요.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내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한 이론에 따르면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한미 금리 차가 여전히 한 1.25%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네. 격차가 좀 이제 약간 좁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가지고 환율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막 1,1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400원대 중반 정도가 뉴노멀로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00원 말씀하시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자,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였죠. 올해 이지평 교수 모셔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다뤘는데 네. 한번 시청자분들도 유념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온스당 금이요. 글쎄 많이 빠졌다가 어제 오늘 조금 또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고 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금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뭔가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오르고 이럴 땐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번에 이제 금이 한 5,000불 정도 찍고 난 다음에 4,000불 초반까지 떨어져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가치가 떨어져도 얘는 가치가 유지될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금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뭔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달러를 좀 선택을 했고요. 달러가 강세로 좀 갔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이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은 안전자산이라서 보유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가서 달러 채권 사가지고 이자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금이 이제 최근에 전쟁 후에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종결이 돼가지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FOMC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기타 국가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달러와 약세, 그다음에 금 가격의 어떤 상대적인 안전자산 선호도 강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유안타가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되게 세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올해 연말에 코스피 지수 전망치가 어느 정도세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10,000포인트를 이제 전망치로 10,000포인트? 잡고 있고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그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추정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향 조정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1,600까지 베스트 케이스로 제시를 하고 11,600까지. 있습니다. 네, 야, 높네요. 높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19일에 뭐 스위스에서 공식적인 서명 일정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사실 정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네. 내일 새벽에는 이제 FOMC의 결과도 받아들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주시해봐야 될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 문제 같은 경우는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정을 뭐 버리는 순간 이게 뭐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종전으로 가고 나중에 뭐 핵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일단 종전이 된 상황에서 그럼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지수를 움직이는 변수는 두 개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익, 그러니까 상승의 주요한 엔진은 우리나라 이익의 증가였고요. 그리고 그 엔진을 꺼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해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도 속도는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한국 시장의 순이익 추정치가 요즘에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의 어떤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종결된다는 전제하에 아까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두 변수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보내기들이 너무 아까워서 네. 아까 제가 전망치를 한번 여쭤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자, FOMC 네. 끝났다. 네. 내일 9,000포인트 갑니까? 캐비넛이 이제 3시에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거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갈 네. 것 같습니까? 캐비넛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표는 매파적으로 바뀌긴 할 텐데 약간 매둘기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지표라든지 점도표는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뭐가 지금 이제 현재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캐비넛이가 트럼프가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트림드 PC 같은 걸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 몸의 방향 자체는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냥 고개 돌리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굳이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하는 쪽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9,000포인트는 보는 거예요. 9,000포인트요. 집요하시네요. 지금 제가 지수를 지금 8,800포인트. 8,800포인트요. 아직 9,000을 아마 못 찍었을 거거든요. 저희가 장중에도. 맞아요. 뭐 내일은 모르겠지만 뭐 이번 주 안으로 한번 트라이를 좋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재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도 어느덧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들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장에서 조선 쪽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조선 그리고 일부 원전주까지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 오늘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물론 이 오전장에 비해서는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긴 한데요. 오늘부터 이제 K스틸법이 시행이 되고 철강 산업에 필요한 정책이나 세제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될 텐데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동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모처럼 그래도 시세를 보여준 철강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가온전선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비롯해서 대원전선 같은 전선 쪽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이나 엔터 쪽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도 급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ABL바이오나 D&D파마텍 그리고 올릭스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모처럼 시연해주고 있고요. 다만 어제장에서 폭발적인 시세를 또 보여줬었던 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한화생명을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3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거 담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보험주들 여러 담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 안에서 하나오션, 어제 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 수급 상위에 이 하나오션이 상당히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장에서 14만 원 선 재돌파에 성공하는 흐름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쪽 종목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HMM이나 펜오션 같은 해운주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는 또 특징으로 아주아이비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이 창투자 종목들을 여러 담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기관에서는 지금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발동을 하루 앞두고 기관에서는 원전 쪽 안에서 한국전력을 가장 크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또 태광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처럼 역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조선, 그리고 원전 쪽을 여러 담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재생 종목들도 이 수급 현황에서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4거래 연속으로, 그리고 SK이터닉스는 무려 8거래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D&D파마텍 오늘 급 반등세,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오늘장에서 내놓은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이 9,000피를 향해 달려가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린 흐름이기도 하죠. 코스피의 목표치 이제 10,000피 밑을 잡고 있었던 대신증권도 이제 만을 훌쩍 넘는 목표치로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기존 8,800포인트에서 11,500포인트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선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56%, 그리고 순이익은 37%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비반도체 업종 역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현재 12배 수준인 업종 PER이 15배까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승 국면의 변곡점이 올해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내놓았는데요. 올해 3분기 후반부부터는 이 실적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특히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들려오고 있기도 하죠. 이 이벤트들을 전후해서 이 환경 그리고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섹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방산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 이제 유로사토리 2026 방산 전시회에서 이제 K 방산 기업들의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독일 라인메탈이 LG 넥스원과 이 나토 유럽 국가용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전날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슈가 나왔던 독일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JP모건에서는 유럽이 미사일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 한국과 함께 방위 역량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을 JP모건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산 4사에 대해서 일제히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중동발 천궁2 수출이 임박한 LIG 넥스원의 단기 상승 여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목표가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방산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라인메탈과의 이 합작회사 설립 그리고 미사일 방공망 협력 관련 기대감으로 LIG DNA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방공 3총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추천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LIG 디펜스 앤 에로스페이스는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목표가를 유지하긴 했지만 현재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리포트도 업데이트해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DS투자증권에서 반도체단의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메모리 업체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의사결정이 범용 디램보다 여전히 HBM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7월 중순까지는 대형주들 위주로 선호하긴 하지만 이 소부장 역시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주가 랠리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을 크게 받았던 장비 그리고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내후년 2028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HBM 후공정 투자 그리고 내년에는 발주까지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서 지금 종목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기존 30만 원대에서 목표가를 53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기존 160만 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TP를 올려 잡았습니다. 310만 원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연금과 절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 덜 내는 계좌로 불리고 있는 ISA 활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슈퍼 ISA 도입까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영준 핀사이트랩스 PB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 이 ISA 계좌가 우선 뭔지 투자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ISA는 우리말로 하면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정말 I, 나는, 네. S, 세금을 A, 아낀다.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야, 재밌네요. I, 나는 S, 세금을 A, 아낀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요, 네. 그 세금을 할인해주는 맞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품마다 각각 이제 세금을 좀 각각 적용하는데 그 ISA 안에서 하면 이익과 손익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산의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서 플러스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이 나면 어디에서만 세금을 매길까요? 당연히 플러스 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무도 안 써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ISA 계좌 안에서 네.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플러스 1,000만 원과 마이너스 500만 원을 손익 통산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 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결국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네. 적절히 세금 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을 번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합산해서 더 낮게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럼 장점만 있습니까? 아, 이게 사실 IS 계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요. 이제 단점이 좀 존재하는데요. 단점은 크게 해외 그 미장에 대한 직투가 안 됩니다. 즉 국내 상장한 해외 ETF는 매수가 되지만요. 직접 미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들,
뭐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또 IPO 성공한 스페이스X 같은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스페이스X를 못 사요? 못 삽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합니까? 네, 대신 국내 상장한 우주항공 글로벌 ETF가 워낙 그쵸. 좋은 것들이 많고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편입을 또 최근 이번 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골라서 사시면 충분히 스페이스X를 또 간접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직접 투자만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리고 또 어쨌든 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가장 키포인트인 건데 네, 맞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이 개념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0원입니다. 네. 아예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ISA 안에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게 되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 비과세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볼게요. ISA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를 했는데 2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 계좌라면 수익금에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돼서 15.4%의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3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ISA 계좌 안에서 같은 ETF를 해서 수익이 똑같이 200만 원 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2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ISA 계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흔히 일반인들은 네. 야, 이거 직장인들만 가입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글쎄 이게 소문이 사실인지 미성년자인 저희 자녀들한테도 가입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방금 얘기해 주신 분들 중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은 한데요. 만 15세에서 19세가 돼야 되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니 15세가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군요. 파트타임이든 뭐든 이제 네. 소득 증빙 자료가 있으면 가입은 가능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주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이 당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좌를 빨리 만드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게 이게 계좌를 만든 다음에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비과세 카운트인 3년이 게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좌를 만든 날로부터 3년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만 만들어 놓으면 3년이라는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회 초년생 아니면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네. 그냥 선물로 빨리 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야, 오늘 공교롭게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벌써 불을 뿜고 코스피 지수도 8,800포인트로 네, 변화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 ISA 계좌에 이런 거 담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은 이 비과세 요건에 의해서 애초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만 한다라는 거는 약간 아쉬워요. 왜냐, 일반 계좌에서 해도 어차피 비과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혜택이 많은, 좀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항목들을 먼저 구성하는 게 꿀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네, 대주주는 네, 국내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ISA 계좌에서 하면 세금 안 냅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을 만약에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ISA 계좌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 날부터 직전, 작년, 재작년, 3년 전, 3년까지를 그걸 체크를 해요. 아하. 3년 전에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IS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니까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형 ETF의 혜택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지 궁금한데 네. 그게 맞다면 해외 ETF 안에서 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비중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국내 상장한 해외 ETF에 대한 것들이 가장 혜택이 좋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트렌드가 뭐냐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나 이제 커버드 콜 ETF도 그러니까요. 투자를 또 많이 하십니다. 잠깐만, 커버드 콜이 뭡니까? 뭘 커버하는 거예요? 일단 커버드 콜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콜옵션을 매도한 금액을 매달 분배금으로 지급해주는 형태라 뭐 나이가 좀 있거나 내가 그 인컴 소득이 좀 필요한 분들에게 좀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이제 매월 분배금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니어층이 네. 거의 월세 비슷하게 네. 따박따박 매월 받고 싶으면 네. 그 자산의 일부 옵션을 커버해준다. 맞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매매 차익에 대한 대폭 상승에 대한 상승분은 제한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컴 소득이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하면 국내 상장한 해외 커버드 콜 ETF는 또 15.4%의 배당 소득을 내게 되는데 이걸 ISA 계좌 안에서 하면 당연히 이거를 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은 씨 네.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도가 얼마죠? 한도가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도 되게 중요한 게 비과세 그 납입 요건이 딱 3년입니다. 3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되는데 1년 차에는 내가 소득이 없거나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없어서 2천만 원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밖에 못 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 차가 되면 1,000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원래 2천에서 1,000만 원이 합쳐서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도 납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3년을 채워야 된다. 네. 그런데 요즘에 다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네. 한 2년 반쯤 돼서 네. 갑자기 구글에 내가 취업해갖고 미국 가야 되는 네. 중도 인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도 인출도 상당히 또 재밌는 게 네. 원금은 중도 인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난 부분까지 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좌를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비과세 혜택은 없게 되는 거죠. 3년이라는 허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IC의 단점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투도 안 되는 것도 맞지만 3년이라는 기간의 설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당장 내년에 쓸 돈으로 IC 한다?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원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ISA는 가입할 때보다 만기 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IS가 요새 가입자 수도 워낙 많고 이제 3년이 이제 다 되신 분들도 워낙 많은데 그 만기의 전략이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만기 후 재가입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만기된 자산을 연금으로 또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현재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 소득 수준 그리고 노후 자금의 볼륨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득 3년 확실하게 이거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군대 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왜 군대 요새 소득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또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3년 정도 하면 군대 전역하고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군대에 가서 영업을 한번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일명 뭐 풍차 돌리기.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풍차 돌리기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만기 후 재가입 전략을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기 후 재가입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과세 한도 200만 원도 채웠고 또 당장 쓸 돈도 있고 해서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새로 신규 계좌를 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하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에 대한 그 비과세 한도가 리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해 봤자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기 후 해지하고 재가입을 3년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씩 계속 챙겨가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만기를 연장하는 사람은 뭡니까? 네, 일단은 만기를 연장하는 분들은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수익이 많이 악화가 돼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그러면 누가 이걸 엑시트하고 싶겠습니까? 해지를 하기가 싫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연장을 해서 훗날 도모를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직 한도가 안 차신 분들도 많아요. 아까도 3년이면 6천이고 5년이면 1억을 납부할 수 있는데 6천에 1억을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연장을 통해서 추후에 또 채울 수가 있고 또 비과세 한도 200만 원도 못 채운 분들도 만약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또 그 고소득자 얘기해 주셨는데 뭐 3년 동안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중간에 되면은 생규 가입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IC를 어떻게든 만기 연장을 해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야, 이거 네. 올해 난리 날 것 같네. 올해요? 작년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나도 네. 모르게 고소득자 비슷하게 된 사람은 네. 올해 연장이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아마 예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행여나 해지하고 재가입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장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경우 안에서 연금 계좌로 옮기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그 만기 후 이제 그 목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부에서 추가 혜택을 주는 게 그 연금저축과 IRP에 이전을 하게 되면 최대 이전한 금액의 10%인 300만 원까지 최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방송 봤으면 아시겠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가를 300만 원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표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금융주식이 있고 꼼꼼하냐라고 보면 네. 서로 결혼하기 전에 네. 한도 900만 원 채웠어, 1,200만 원 채웠어, 네. 꼼꼼하게 했어, 뭐 이런 거 다 검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고를 때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부자들의 절세는 이거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 자산가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유용한 게
아까도 비과세도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IS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올라가면서 이제 과세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중과세를 때리기 때문에 최고 과표 구간인 49.5%까지도 운이 나쁘면 이제 데미지가 절반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세금을 분리해준다. 그럼 어디에 분리해주냐? 이 종합소득세와 분리를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분리과세도 중요한 게 세율이 원래 배당소득세는 15.4%를 매기지만 분리과세는 9.9%로 애초에 15.4%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리과세는 재밌는 게 한도가 없습니다. 즉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인데 이 초과물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즉 3천만 원이 초과되든 5천만 원이 초과되든 1억이 초과되더라도 다 분리과세로 넘어가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는 게 포인트고요. 또 자산가분들은 또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건보료는 아시겠지만 소득으로 이제 건보료 산정소득이 책정이 되는데 이 건보료에도 분리과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소득자들이 네. 이 ISA를 반드시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분리과세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군요. 그 2천만 원 되기 직전에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면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해봤던 게 슈퍼 ISA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던데 네. 기존의 그 ISA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슈퍼 IS는 별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생산적 금융 IS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목표는 정부에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더욱더 유도하려는 전략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국민 자산 형성을 좀 더 손쉽게 하려는 이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선 또 이제 그 제한적인 게 이 국내 증시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메인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상장 ETF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IS는 아까 국내에서 해외 ETF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좀 제한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국민성장 IS가 있고요.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총급여 7,500 이하인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ISA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만 34세 이하 7,500만 원 이하. 이하. 네. 어때요? 이 수준이 애매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네, 사실 이번에 또 국민 또 미래적금 나왔잖아요. 청년 미래적금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허들을 좀 그나마 좀 여유 있게 둬서 웬만한 청년들 총급여 7,500 이하 이상인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하인 분들이 좀 더 혜택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좀 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국민성장 IS는 기존 IS와의 중복 가입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 청년형 IS는 국민성장 IS와 아까 얘기했던 청년 미래 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들은 잘 꼼꼼히 검토해보고 체크해서 원하는 걸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게 하여튼 이 절세 관련된 건 복잡하긴 하지만 네. 또 맞아요. 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였죠? 핀사이트 랩스? 빈사 네, 드렸습니다. 글로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팁이 있다면 ISA 활용법 한 가지만. 근데 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약간 생산적 금융 IS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올해 난도 발표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자라고 발표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이라 한간에 뭐 인터넷에 쳐보면 소득공제를 얼마 해준다, 뭐 비과세 한도를 얼마 해준다, 나이프 한도를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아직 그거는 정부의 오피셜한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셜한 발표를 반드시 기다려 보시고 나오면 그걸 꼭 점검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허수가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핀사이트 랩스 나한테 전화해라.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팁을 마지막으로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IS 계좌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은 당장 IS 계좌를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고 이제 돈이 입금된 순이 아니라 만들고 3년이 카운트 되다 보니까 빨리 만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둘째 IS 계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있는 분들은 일단 바로 오늘 증권사 어플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그 IS의 계좌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코스피, 뭐 국내, K,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이거는 일반 계좌에 좀 양보하시고 국내 상장형, 미국 주식형, 글로벌이나 미국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ETF를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차피 어플을 핀 김에 이 ISA 계좌 만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만기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아까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아까 풍차 돌리기를 해서 만기 후 해지를 하려면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가 된 다음에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세제 혜택이 볼 수 있습니다. 꼭 30일 이전에 하셔야 돼요. 네. 그 이후에 하면은 혜택이 또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금 이전은 만기 후 60일 이전에 또 해야 됩니다. 61일에 하면 연금 이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연장. 아까도 수익이 좀 안 나거나 고속자분들이 만기 연장을 좋아하실 텐데 만기 연장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 즉 90일 전부터 만기일 직전 하루 전까지만 연장 신청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바빠가지고 만기일 날 신청한다? 못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30일, 60일, 90일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플에 만기에 만자 뜨면 바로 하면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손영준 핀사이트랩스 PB팀장과 함께한 연금 절세 따라잡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빈 허씨 신임 연준의장이 처음 주재한 FOMC 결과가 내일 새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 여부보다는 워시 의장의 발언, 내일 새벽 한 3시 반쯤인데요.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워시 의장이 과연 매파적 입장을 드러낼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마켓 머니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